오늘은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주식시장과 2차 전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와 재벌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또 가계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그 타이거 2차 전지 탑10 ETF가 예,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4% 하락을 네. 했습니다.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최근 네. 댓글을 봐도 네. 많이 좀 지쳐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반면에 외국인 기관들은 8월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 721억 원 순매수, 네. LG 에너지 솔루션 347억 원, LNF 310억, 포스코 네. 퓨처엠 182억 원, 에코프로 80억을 매수했습니다. 네.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전체 종목 중 외국인 순매수 9위인데요. 네. 왜 이렇게 외인들이 2차 전지주를 지금 매수를 급격하게 하는 걸까요? 이제 반도체를 보더라도 이게 사실 2차 전지 섹터는 지금까지 사이클이 거의 없었어요. 뭐 중국에서 일단 전기차와 이제 배터리 산업이 먼저 좀 발달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특수를 겨냥해서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긴 했는데 중국 시장이 이제 전기차 또 배터리 밸류체인 중심으로 이제 가다 보니 네. 한국 배터리 산업이 사실 좀 막혔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뭐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이제 중국 이해 시장은 성장이 좀 더뎠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산업이 이제 준비를 했다가 그때 중국 시장이 가로막히면서 이제 주춤하면서 이제 실적이 나빠졌고 그때 그쵸. 이제 주가 하락세가 한번 좀 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계속 잠깐의 기복은 있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좀 계속 성장해왔고 성장의 폭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죠. 네. 그런데 이제 23년 뭐 1분기를 좀 지나면서부터 계속 상대적으로 이제 좀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23년 1분기 또는 2분기 이후에 좀 뭐 이제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제 지난해 중반 정도까지 이제 좀 치솟았다가 이제 뭐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미 한 뭐 주가 조정 기간으로 보면 1년 정도가 됐고 또 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뭐 한 3분기, 4분기 이상 지금 그렇죠. 이제 계속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구조적 성장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뭐 최근 흐름을 보면 저게 구조적 성장주 맞아? 구조적 성장주가 맨날 저러해? 그쵸.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일종의 뭐 캐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일시적인 어떤 뭐 부진으로 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그러면 이게 뭐 망가지는 그림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뭐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나온 블룸버그의 전망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금보다 이제 배터리 산업의 그 성장 폭 또는 뭐 수요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한 4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보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큰 흐름에서 보자면 네.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이 물론 캐즘 구간 또는 뭐 이 성장이 둔화되거나 부진한 구간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 이건 사실 뭐 좀 당초에 뭐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뭐 몇 년씩 가는 그런 뭐 경기 부진 사이클 또는 하강 사이클을 그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아마 이제 뭐 경기 부진 또는 성장 둔화의 거의 막바지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반도체는 사실은 2차 전지보다는 훨씬 더 큰 성숙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 사이클을 많이 그리죠.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는 사실은 실적이 회복되기 전 메모리 재고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메모리 그 가격이 일정하게 이제 좀 뭐 그 바닥을 치는 구간 더 이상 뭐 상승하지는 않지만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구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잖아요. 네. 2차 전지도 좀 그런 흐름에서 보면 좀 그 비슷한 구간에 와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글로벌 큰 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큰 흐름에서 한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섹터가 더 크지만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이제 큰 뭐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투자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금리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장래 이제 성장의 가치가 좀 음. 부각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부각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2차전지 섹터도 이제 대표적으로 좀 꼽히는 거고요. 뭐 네. 바이오 종목들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꼽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바닥권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선행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겠죠. 그러면 소장님 2차 전지 주가 이제 뭐 정확한 가격까지 맞추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음. 자꾸 제 이야기를 하면 뭐 네가 뭔데 뭐 네가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흔히 말해서 이제 글로벌 제도권 투자은행 중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어제 이제 코멘트를 낸 걸 보면 글로벌 이제 배터리 관련 산업의 이제 그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직 뭐 속단하긴 이러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러지만 그래도 변곡점에 들어온 것 같다. 주가가 이제 장기간에 이제 조정기를 거쳐서 네. 변곡점에 들어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가 성장 주가 상승 측면에서 웬만큼 상당 부분 올라왔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줄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리포트들이 글로벌 그 해외 기관들이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계속 네. 좋을 거다. 예. 근데 이제 글로벌 그 투자 은행들은 그런 식의 리포트들을 최근에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배터리 쪽은 또는 전기차 쪽은 바닥을 치고 좀 뭐 반등할 수 있는 변곡점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네. 게 이제 이런 리포트가 동시에 들어온단 말이죠. 아. 그렇게 보면 이제 뭐 해외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아, 그동안 한국이라는 섹터를 이제 크게 보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큰 섹터 단위에서 이제 뭐 대표 종목들을 사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반도체 대표주들을 비중을 줄이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이제 포지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런 변화가 사실 나타나는 징조인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는 사실 많이 올랐고 네. 말씀해 주신 약간 과열 네. 경고하는 목소리가 네. 나니까 일부 익절에서 2차 전지 네. 이렇게 떨어진 거 사면 좋겠다 그렇게 네.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2030년까지 블룸버그에서 2차 전지 시장 4배 성장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럼 사실 뭐 한 5,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제가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는 뭐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예상하는 그 투자 기간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투자의 시간 지평이 짧으면 네. 사실 뭐 수익 날 가능성 대비 손실 날 가능성도 커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를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 내거나 손실 낼 확률이 반반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뭐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늘리면 이게 60%대로 올라가고 이게 만약 10년으로 간다 그러면 85% 뭐 10년 이상 15년 간다 그러면 9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할수록 네. 그만큼 그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면 그만큼 이제 뭐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지금 2차전지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 지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니 네. 뭐 지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부터 특히 지난해 뭐 좀 쌀 때 산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한참 이제 뭐 비쌀 때 사람들은 또 이게 쌀 때 침체될 때 이럴 때는 안 사고 사실 남들이 다 막 이거 된다 하고 막 그 시장 분위기가 되게 달구어질 때 그쵸. 그때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시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좀 되게 지치고 힘든 구간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뭐 막바지 구간이고 뭐 큰 흐름에서 보면 바닥 구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내다보면 뭐 6개월 1년 정도로 보면 캐즘 구간이고 뭐 이게 구적 성장 섹터가 맞냐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5년 10년을 내다보면 그 어떤 다른 산업보다 성장의 여력이 큰 산업이다. 예, 그건 분명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자면 이미 1년 조정받은 구간에서 바닥권을 치고 적어도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매우 낮은 구간인 반면에 오히려 상방은 되게 열려 있는 제가 네. 이제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시야를 그 길게 가져가면 네.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시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 소장님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네. 코스피도 뭐 야금야금 주가를 계속 회복하고 네. 있거든요. 네. 이제 좀 당분간 경기 침체 우려나 엔캐리 청산으로 인한 주가 급락, 네. 블랙 먼데이 이런 거는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저희가? 뭐 그건 속단할 수는 없죠. 네. 그 사실 이제 경기에 어떤 변곡점에 있을 때는 네. 그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들이 예기치 않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시장은 예상대로 늘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매크로 흐름을 참고는 하되 네. 예, 매크로 흐름을 주시하면서 매크로 흐름을 예상해서 투자하는 건 제가 좀 건물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8월 5일 날 우리가 코스피가 8%대 코스닥이 11%대 폭락을 했는데 네. 그 정도 폭락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쵸,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전망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거는 사실은 이제 뭐 그날 그 폭락은 뭐 누구도 예기치 못할 정도로 되게 좀 과도한 폭락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무리 이렇게 따져봐도 이건 너무 과도하고 그래서 특히 뭐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또는 뭐 코로나 폭락 때와 같은 지속되는 뭐 어떤 시스템 위기로 네.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게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좀 연구소 구독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일정하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네. 물론 아직도 이제 그 장중에 큰 급변동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 장중에도 일정하게 이제 그 여진처럼 그 변동의 여파들이 분명히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그 여파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지금 단기간에 이미 상당하게 반등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리고 그걸 다 전망하고 예상하고 투자할 수 없다. 기관들도 못 맞추고 글로벌 투자 기관들도 못 맞추는 걸 개인 투자자가 그걸 맞춰가면서 한다라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다고 글로벌 뭐 회계 기관들도 늘 그렇게 수익이 좋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 흐름에 영향을 받는 그런 뭐 업종 대표주를 매수한다거나 또는 전체에서 이제 주식이라든지 채권의 포지션을 이제 뭐 비중을 달리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가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매크로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매크로 흐름을 통제할 수도 없고 충분히 예상해서 그게 매크로 흐름을 예상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게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걸 자꾸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여러분들이 오히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종목을 그 골라 담았다면 그리고 막 너저분하게 막 수십 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속 팔로우하면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한 6, 7개 정도 이내로 압축해서 담았다면 네. 충분히 그 종목들을 모니터하고 그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종목의 매력도 또는 가치를 늘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일 때 좋다고 생각해서 담았던 종목이 만약 어떤 시장 상황 때문에 8,000원, 7,000원 떨어지면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게 10,000원에도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더 싸게 살 기회를 주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목을 잘 알고 투자했느냐.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매수할 일정한 자금 여력을 확보해 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뭐 빚내서 투자하느냐 네. 또는 뭐 자금을 다 소진했느냐에 따라서 그 불안의 정도 멘탈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멘탈의 정도가 약하신 분일수록 오히려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종목을 잘 알아야 되고 가능하면 현금 여력을 일정하게 확보해가면서 그렇게 투자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그런 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개별 종목 하나하나는 뭐 다룰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삼성전자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이게 한 10만 원 정도 가면 대체로 비싼 구간이고 반면에 5만 원 이하면 싼 구간인 거 이건 대충 알잖아요. 감으로라도. 근데
삼성전자 실제로 5만 원 밑으로 내려간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사실 저희형 고수익 구간이에요. 물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제가 원하는 수익률을 못 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데 투자하지는 않지만 네.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종목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는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종목이 닮았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종목이 삼성전자 5만 원 아래처럼 내려간 구간으로 느껴질 때 그럴 땐 더 담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쵸. 열심히 비중을 늘리시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한 10만 원 이상으로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예, 그런 식의 판단이 들 때는 예, 그 종목에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으면 그 큰 틀의 물량을 갖고 가신다 하더라도 일부 수익 실현하셨다가 그걸 현금을 확보해서 그 종목이 조정이 오면 좀 더 사고 또는 뭐 그 종목이 뭐 아쉽게도 조정이 안 오고 계속 올라 버린다 그러면 그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발굴한 뭐 매력적인 종목들을 더 투자하시면 되고 그렇게 요긴하게 쓰면 되거든요. 예. 경기 침체 우려나 엔캐리 청산 이걸 자꾸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네. 뭐 굳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드리면 경기 침체 우려나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일단 사실은 관심은 갖고 계셔야죠. 네. 가시면 좋죠. 근데 역사상으로 이렇게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 예, 경기 침체가 과도하게 오지 않으면 대부분 주식시장은 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데 경기 침체가 그 강하게 온다. 그러면 사실 이건 부정적이죠. 그렇죠. 네. 근데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지만 뭐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기 침체, 예, 경기 후퇴라고 하는 예, 2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빠지는 그런 사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 또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그걸 추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막 지속되는 파장을 만들 정도로 흔히 말해서 그 글로벌 금융판에서 사고를 치고 다닐 거냐. 예,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이제 사실 미국 금리는 인하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달러와 엔화 간의 그 가치가 사실 조금 역전되는 그동안의 이제 흐름과는 좀 역전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던 예, 그래서 저렴한 엔화를 빌려서 강달러에 투자하는 또는 강달러로 표시되는 그런 자산에 투자했던 그런 전략을 일정하게 수정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뭐 수급이 꼬이면서 이제 주가 폭락이 왔던 측면이 있고 근데 그거는 8월 5일부터 해서 상당 부분 뭐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웬만큼 조정이 된 것 같고 그 정도로 가격한 조정이 또 올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당장은 좀 낮아 보인다. 예, 뭐 일단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나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흐름은 알고 계시되 예, 기본적으로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정도로 이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판단만 된다면 시장이 머무른 상태에서 개별 종목의 주가 대비해서 예, 가치 또는 매력들을 따져서 투자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싸졌으면 그 회사의 저력을 믿고 투자하시면 된다. 더 담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첫 질문이 저희 외국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샀다였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의 그 리스크 구간만 지나고 나서는 네. 싸다. 네. 성장성 있다고 막 담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캐즘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엔캠이나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전해액 분야 기업들은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부진하다 이럴 때는 그 큰 흐름에서 이제 이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들 네.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 3사 그다음에 뭐 큰 뭐 소재 업체들 주로 양극재 업체들 네.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이 2차 전지 섹터를 주도했기 때문에 네. 그 업체들의 이제 실적이 대체로 이제 좀 부진한 것이고 뭐 당연히 이제 뭐 주가가 좀 좋기는 힘들었죠. 물론 이제 그런 단순한 실적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뭐 지난해 중반 무렵까지는 좀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측면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과 좀 별개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치면서 사실 이제 주가 뭐 등락이 이제 좀 커지고 또 조정도 깊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네. 예.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2차전지 섹터가 좀 뭐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부진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진이 제가 볼 때는 뭐 길게 보면 대표 종목들 뭐 배터리 3사니 이제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한 그런 큰 소재 업체들은 대략 3분기 정도까지 좀 부진할 것 같지만 네. 이미 이제 뭐 일부 뭐 소재 업체들 경우에는 또 그리고 개별 종목들 사이에서는 네.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뭐 큰 폭은 아니더라도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는 그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제가 보기에는 전해액이 아닐까. 전해액 업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뭐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엔캠의 경우에도 네. 물론 뭐 되게 눈에 띄는 그런 인상적인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난해 4분기보다는 1분기, 1분기보다는 올해 2분기가 좋아졌고 또 3분기, 4분기 갈수록 더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워낙 시장이 좀 부진한 가운데 단가가 아직은 조금 이제 제대로 단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출하량 기준으로는 이미 그 사상 최대 출하량을 기록했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그 업종을 대표하는 건 결국은 그 업종 전체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막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섹터 내에서도 일부 종목 또는 일부 종목군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거나 또는 캐파 정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액이고요. 전액 외에도 예를 들면 뭐 네. 개별적인 뭐 종목들의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거, 대주전자 재료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의 이제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실리콘 응급제가 거의 이제 뭐 채택이 안 되다가 약간 굉장히 좀 마이너하게 봤죠. 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되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한 그 2차전지 실적도 아주 인상적이진 않으나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양극재 업체들 경우에도 뭐 양극재 섹터를 주도했던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체임 같은 경우는 네. 또는 LNF까지 이렇게 뭐 실적이 좀 좋아지기 쉽지 않은 구간인데 반면에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극재 섹터 내에서 좀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LG 엔솔하고 삼성 SDI 쪽에서 오히려 주문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양극재 업체들하고는 다르게 계속 올해 올 들어서도 실적이 뭐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생산 캐파도 늘어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후발주자이다 보니 여전히 이제 매출이나 뭐 매출의 이제 규모 자체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뭐 좀 선발 업체들보다는 좀 많이 작은 편이긴 하지만 실적은 계속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그 글로벌 그 배터리 업체하고 뭐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다. 네. 예, 는 이야기도 계속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어차피 섹터의 큰 흐름을 예, 비껴가기 힘든데 그렇죠. 반면에 그래도 이제 개별적인 어떤 기업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뭐 스몰에서 미드캡 정도의 그런 기업들은 사실 그 업종 흐름과는 다르게 그 회사의 어떤 특수한 사정들 또는 전략들에 따라서 네. 예,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그 뭐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액 같은 경우, 네. 전액은 왜 그러냐? 네. IRA 규정에 따라서 네. 예, 미국 현지에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되는 네. 예, 대표적인 소섹터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하고 그 분리막 업체, 그 다음에 전액 업체 이 업체들이 이제 미국 현지에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돼. 이제 그 IRA 세제 혜택에 적용을 받는데 네. 일단 분리막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배터리의 4대 소재 중에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 있는데 네. 분리막하고 그 전해액은
미국에 이제 진출해서 생산 캐파를 구축해야 그 IRA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4대 소재 중에 분리막은 캐파 구축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이른바 카펙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미국의 현지 캐파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분리막 업체들 보면 현지 진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네.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네. 지금 그래서 좀. 최대한 뭐 국내에서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차이가 뭐냐면 중국산을 배제하더라도 네. 일본의 뭐 아사히 카세이나 뭐 도레이 같은 업체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들이 또 미국 현지 공장들이 있습니다. 또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전해액은 거꾸로 미국 현지의 전해액은 거꾸로 4대 소재 중에 생산 캐파 구축 비용이 가장 적어요. 네. 그 1만 톤을 구축하면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네. 그 1,0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그 1만 톤 구축 비용이 대략 100억에서 200억 원 사이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남는 장사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이제 ROIC, 네. 예, 투하 자본 대비해서 이제 돌아오는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사고 남는 장사거든요. 그쵸. 예. 거기에다가 미국 현지에 진출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전해액의 특성상 이게 이른바 우리가 흔한 말로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전해액이라는 게 화학 제품인데 네.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넘어가면 선도가 떨어져요. 아. 예. 실제로 이제 그 전해액이 신선한 거는 되게 이제 좀 약간 맑은 예, 액체인데 이게 선도가 3개월 이상 넘어가 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누리끼리해지거든요. 약간 유통기한이 있는 네, 거네요. 실제로 유통기한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국 현지 공급이 되게 유리한 그러면서 좀 선호되는 이제 소재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네. 근데 분리막하고는 다르게 미국 현지에 이제 그 공장을 지을 때 그 생산 캐파 구축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간다. 그리고 땅은 비쌀 수 있는데 땅도 이제 미국의 그 각 주들이 네. 예, 서로 이제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부지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캐파 구축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예. 거기에다가 현지 생산의 필요성이 되게 강한 소재이고, 그 배터리 업체들이 또는 뭐 최종 고객사인 뭐 전기차 업체들이 예, 가능하면 미국에 지어라고 하는 업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분리막과는 다르게 예, 일본의 전해액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거의 없어요. 그럼 네. 뭐 선도주자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들은 예, 그 시장을 거의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해액 업체들은 네. 아까 제가 엔캠 예를 들어 드렸는데 네. 뭐 캐즘이라고 하고 또 엔캠도 이제 원래 기대보다는 빨리 실적이 성장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출하량 기준으로 따지면 이미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 네. 예, 계속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게 예, 그래서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양극재 업체 중에서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이런 데는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캐파도 뭐 줄인다든지 또는 연기하거나 막 예, 뭐 그 캐파 구축 계획을 조금씩 연기한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뭐 전해액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계속 캐파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흐름이 다른 소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이 특성을 또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전해액은 양극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조성 소재인데 배터리 업체들이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스펙을 결정해야 되는 조성 소재예요. 조성 소재라는 건 예를 들면 분리막이다. 네. 또는 뭐 동박이다. 다른 소재의 특성에 맞춰서 크게 조정할 필요가 없는 어쩌면 단일 소재인데 네. 예, 비교적 단일 소재인데 그 반면에 이제 전해액이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배터리의 그 성능이라든지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이 조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저온 특성, 저온에 잘 견디는 특성을 나타내려면 첨가제 안에 이제 그런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첨가제에 저온 특성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이제 첨가제를 좀 이제 넣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 주행거리를 늘린다든지 전체적인 이제 그 배터리의 뭐 안정성, 특히 이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안정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면 그런 쪽에 이제 그런 그
예, 첨가제를 포함해서 좀 조성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또는 리튬륨을 조금씩 이제 다른 종류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성 소재인데 이걸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 이제 모든 소재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전해액이에요. 그러다 보니 캐즘 구간에서도 지금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계속 이제 전해액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어떤 전해액을 쓸 것인지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 말인즉슨 캐즘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냥 계속 여기서 끝나는 산업이 아니라 이 캐즘 구간을 지나가면 결국 이제 배터리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배터리 업체들도 사실 이제 꾸준하게 그 준비는 하고 있다라는 걸 또 방증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전액은 그런 의미에서 예, 이런 캐즘 구간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해야 되는 소재다. 소재 업체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소장님 그럼 엠캠, 솔브레인 홀딩스, 동화기업 같은 전해 기업들은 예.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봤을 때 굉장히 틈새 시장이고 캐즘 구간에서도 굉장히 선전할 수 있는 산업 같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 좀 매수하기 괜찮은 밸류에이션으로 좀 보고 있으신가요? 그 사실은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한 7만 원대, 네. 6만 원, 7만 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소개했고요. 지난해 한 10월 11월 무렵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전액 사업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는 이제 건자재 사업이 주력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오르고 있기는 한데 네. 전액 사실 동아기업도 지금 너무 저평가 구간이긴 하죠.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만 7만 원대부터 소개를 했는데 그게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이게 뭐 35만 원까지 뭐 그쵸. 단기간에 올라 버리기도 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한 20만 원 넘어서는 구간, 25만 원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제가 이렇게 뭐 언급을 하거나 또는 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걸 피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35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15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한 1, 2만 원까지 왔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단기간은 몰라도 네. 한 최소 6개월 이상 네. 예, 내다본다 그러면 네.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매수하기 매력적인 구간 아닐까. 왜냐하면 그 당장은 실적이 지금의 그 시총을 합리화하기에는 좀 실적이 상당히 그러니까 부족해 보이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 이제 엔캠의 그 생산 캐파 계획을 보면 26년만 가도 엔캠이 미국에서 64만 톤의 캐파를 구축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캐파가 뭐 36만 톤까지 구축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만약 그 캐파가 물론 풀 가동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다시 크게 성장하는 구간에 오면 네. 그리고 그 캐파들이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뭐 3조, 4조, 5조 원의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규모고 또 이 회사가 특히 EDL이라는 일종의 뭐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앙첨단 소재라는 관계사와 EDL 사업을 하면서 리튬륨을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원가 측면에서 되게 유리해져서 영업이익률이 한 3, 4%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데 생기는 거네요. 그럼 규모의 경제 효과 플러스 나중에 이제 그 경기가 좋아졌을 때 규모의 경제 효과와 더불어서 이런 내재화 효과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영업이익률이 10% 초반 이상 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조에 3,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 이러면 사실 거기에 영업이익 멀티플 20배를 준다고 하면 뭐 7조 원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4조, 5조를 간다. 뭐 27년, 28년 이럴 때까지. 그러면 업사이드는 더 커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그 지금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4조 원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열려 있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상당히 엔캠은 한편으로는 그 단순히 실적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에 제가 엔캠을 지난해 하반기에도 갔지만 최근에도 다시 이제 그 갔다 왔는데 좀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북미의 그 배터리 생산 캐파를 갖고 있는 19개 공장 가운데
18개의 엔캠의 전해액을 공급하더라고요. 19개 중에 18개요? 이거 거의 독점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네. 뭐 다른 업체하고 복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쨌거나 중요한 건 19개 그 생산 공장 중에 18개의 엔캠이 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얼티엄 셀즈 이 공장 같은 경우는 100% 지금 공급하고 있고 테슬라의 경우도 다른 업체 한 군데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또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엔캠의 전해액이 들어가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전기차가 뭐 일종의 최종 고객사인 전기차 모델들이죠. 네. 그게 10개 이내였다면 네. 이게 올해 이미 들어가고 있거나 또는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돼 있는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제가 한 뭐 줄잡아 최소 40개에서 50개 이상 모델이 와, 그럼 있더라고요. 뭐 4-5배를 지금 그러면 보세요. 이게 근데 그게 그 업체들이 그냥 자잘한 게 아니고 네. 일단 테슬라부터 해서 음. 테슬라 뭐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네. 그 현대기아차가 지금 북미에서 두 번째로 전기차 많이 파는 업체가 된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렇게 선전하고 있네. 네. 그다음에 뭐 미국 자동차 회사들 중에 뭐 GM, 스텔란티스, 그쵸, 뭐 스텔란티스. 포드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BMW, 네. 네.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그 토요타, 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메이저 업체의 전기차들의 이 엔캠의 전해액들이 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캐즘 구간이라고 하고 전기차 판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고 하니까 이 회사 이제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북미 시장에 진입한 지가 아직 뭐 초기이다 보니 이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제대로 팔리기 시작하고 네.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런 전해액 공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증가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 가치를 상당히 빨리 반영해 가면서 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게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CATL부터 네. 국내의 뭐 그 배터리 업체들 네. 그다음에 유럽에서 그나마 이제 그 배터리를 좀 만든다고 하는 뭐 파워코라든지 베르코아라고 하든지 ACC 같은 그런 유럽의 대표적인 그런 배터리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도 다 잠재 고객사로 거의 확정돼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전에 공급을 협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제 확정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내정 단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제 뭐 성장 잠재력은 제가 이제 되게 크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가 뭐 35만 원까지 갈 때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네. 지금은 20만 원대 초반 구간이면 물론 이제 15만 원대까지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렸으면 또 좋았겠지만 뭐 그때 선대인 TV를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뭐 제가 그때 웅달 책방에 출연했던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뭐 충분히 예, 주가 상승 여력이 많이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그동안에 좀 이 회사가 우려가 됐던 그 오버행 물량 네. 예, 이게 전부 다 해소가 된 상태다. 예,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하고 득산텍 코피아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전액 업체들 중에서 이제 엔캠이 1등이지만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전액 업체들인데 일단 솔브레인 홀딩스와 득산텍 코피아의 장점은 이게 반도체 산업도 지금 상승 사이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쵸. 실적 측면에서. 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 쪽 소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후까지는 계속 상승 사이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면서 전액 사업이 지금 북미 시장 중심으로 예, 성장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네. 특히 솔브레인 홀딩스는 이제 그 8.5만 톤 정도 예, 캐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만 톤당 1,0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8.5만 톤이면 뭐 8,500억 정도의 매출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는 주로 이제 삼성 SDI가 이제 주력 고객사인 거고요. 네. 득산텍 코피아는 사실 후발주자인데 이 회사가 뭐 고객사를 확보할까 뭐 이런 이제 좀 그 반신반의하는 흐름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한 6월 달에 일본의 센트럴 글라스라고 하는 네. 예, 업체에 이제 계약을 따내면서 네.
센트럴 글라스에 최대 6만 톤 정도 전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근데 센트럴 글라스라고 돼 있지만 센트럴 글라스를 통해서 테슬라와 파나소닉과 그다음에 혼다 계열의 그 뭡니까? 그 PP라고 하는 네. 배터리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 업체들을 최종 고객사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를 포함해서 한 두세 개의 고객사를 추가로 아마 하반기 중에 확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12만 톤까지 네. 캐파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아마 연내에 아마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연내에 되면은 1조 2천억 그렇죠. 인 거잖아요. 그래서 득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6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뭐 조정을 받아 3만 몇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4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한 3만 원 후반대까지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이제 진입이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 특히 득산테 코피아 같은 경우는 아까 반도체 쪽 그 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뭐 그 GLP-1 수용체 기전을 활용해서 그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라고 하는 뭐 이게 치료제. 당뇨 비만 치료제 쪽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건데 이게 이 회사가 올해 봄에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아마 일라이 릴리가 이제 고객사인 것 같은데 일라이 릴리로 추정되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에 의약품 중간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또 따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시장이 이제 커지고 그 회사들의 일라이 릴리로 추정되는 그 회사가 만약 이제 지금도 사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성장하면 할수록 그 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에 후발주자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지금 캐파 정수를 하면서 그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시총은 지금 전액 업체들 중에 작은 편이죠. 뭐 가장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당장의 주가 업사이드만 보면 오히려 득산테 코피아가 가장 좀 투자하기 만만하면서 뭐 한 2, 3년 내다봤을 때 한 4, 5배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엔캠이 한 많이 잡으면 한 2.5배에서 3배 이렇게 이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득산테 코피아는 한 4배 이상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인 것 같고요. 동아기업은 좀 아쉬운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경기 본업이 부동산 경기가 좀 맞물려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도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가는 흐름이고 그러면서 이제 전액 사업도 이제 조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승장 폭은 몰라도 적어도 저평가 정도로 보면 지금 뭐 전액 업체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 회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 본업의 문제 전액 사업을 하는 동아 일렉트로가 뭐 한 2년쯤 후에 따로 상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전망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그러나 이 회사도 뭐 제가 보기에는 최소 2배 이상은 올라야 정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전액 분야는 정말 물반 고기반인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 제가 뭐 그때 그 웅달책방 그때 지난번 나왔을 때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물반 고기반이라고 했는데 그때보다 주가가 더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주가 폭 나갔을 때는 사실 제가 그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물고기 한 90% 정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이제 물고기 한 80% 구간? 물고기 80%, 물이 20%. 근데 20%라는 건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뭐 다시 그 안전성 테마 때문에 뭐 전고체 테마가 다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저는 사실은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고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한국 배터리 3사의 그 배터리 셀 기술이나 또 성능, 안정성 그게 이제 그리고 또 뭐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그 BSA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고 또 열폭주를 방지하는 패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채택한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 전기차라는 게 뭐
언론 보도를 잘 보시면 그냥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선정적인 그런 보도 말고 네. 그 냉철하게 잘 정리된 기사들 보시면 사실은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화재 사고의 빈도가 더 낮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제외하면 네. 순수 전기차의 화재 빈도는 오히려 더 낮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천 청라 전기차 사고가 커진 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화재가 크게 번질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연기관차에서 불나도 스프링클러 작동 안 하고 악조건이면 크게 화재 사고 나는 경우는 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워낙 이제 이미 화재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서 그게 뉴스가 아닐 뿐이고 전기차는 이제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직은 이게 100년 이상 우리가 내연기관차는 이제 운행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연기관차에 맞게 이제 화재 진압 방법이 체계화돼 있고 뭐 장비라든지 인프라들이 구축돼 있는 반면에 전기차에 맞게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전기차가 특별히 무슨 뭐 화재 진압에 더 취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건 뭐 이미 소방 쪽 전문가들이 이미 하는 이야기여서요.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히 화재에 더 취약하거나 진압하기 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자꾸 뭐 전기차 포비아를 이제 조장하는 그런 언론에 너무 속지 마시고요. 다만 어쨌거나 이제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새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뭐 전고체 테마가 다시 이제 막 이게 뜨고 있던데 저는 그거는 전고체는 제가 볼 때 앞으로도 뭐 단시간 안에 최소 5년 이내에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힘들고 2030년 넘어가더라도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최대 파이가 한 3% 정도 이내지 않을까. 굉장히 협소한 시장. 네네. 뭐 그 틈새 시장에 가깝고 뭐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슈퍼 럭셔리카 정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 사이에 이미 뭐 국내의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기술도 계속 올라가고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네. 전고체에서 그 시점 가면 뭐 지금은 그냥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 가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굳이 전고체를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고체 시장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미 투자의 시간 지평상으로 그 실적으로 나타나기 전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전고체 테마주들을 매수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뭐 제가 특정 종목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리튬 관련주라고 하는 종목들 중에 실체가 없으면서 네. 그 사업의 실체가 없으면서 막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떠벌리는 그러나 아무도 공식적으로 업계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네. 뭐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막 주가를 띄우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작전주에 가까운 그런 리튬 업체들 뭐 이런 것들을 피하신다든지 또는 뭐 아까 이야기한 업체들 중에 뭐 분리막 업체 네. 중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뭐 WCP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SKIT는 조정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주가 상승 여력이 별로 없고 또 특정 업체를 거론하기보다는 하여튼 이제 뭐 특수 전해질염이나 뭐 첨가제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도 뭐 특수 전해질염 뭐 이런 걸 만든다는 뭐 업체가 있지만 네. 그런 업체도 사실은 그 시장이 바닥은 쳤는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뭐 실적을 보이기 힘들거든요, 당분간. 그 다음에 폐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증가 사이클은 제가 볼 때 27년 이후라고 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남다.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생각을 해보시면 폐배터리라는 게 결국은 지금도 이제 하면서 뭐 이른바 그 불량난 그런 배터리를 이제 뭐 재활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이 커지려면 이제 전기차를 운행하고 나서 그게 웬만큼 타고 나서 그게 이제 그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이 시장이 이제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볼 때 27년 이전에 어렵지 않을까. 일단 많이 오래된 배터리 전기차가 나와야 네, 예. 근데 아직 뭐 이게 사람들이 전기차 타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업체들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그나마 지금 2차전지 섹터 안에서 웬만큼 똘똘하고 뭐 좀 제대로 이렇게 그 밸류 체인 안에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업체들 웬만큼 사시면
기본적으로 26년 정도까지 보시면 한 네. 2년 정도 더 보시면 아무리 못 올라가는 것도 2배 이상은 오르고요. 예, 최소 2배. 보통 한 3배 정도는 네. 오르고 좀 많이 오른 건 4-5배. 네. 예, 그 중에 아주 많이 오른 건 예, 뭐 10배 가까이 오른 종목도 일부 있긴 있죠. 예. 3배는 기본이고 5배는 선택이다. 그렇죠. 3배는 기본이고 4-5배는 정말 이제 괜찮은 종목은 4-5배도 갈 수 있다 충분히. 정말 대박친 종목 한두 종목은 이제 10배 네.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예, 저는 제 눈에는 일부 그런 종목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전액은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그 4-5배 덕산테크피아 네. 보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참 좋은 투자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소장님 이어서 저희 또 뭐 글라스 기판 이야기 조금 더 네. 이어가 볼게요. 네.